안녕하십니까. 개념 있는 역사 교육을 통하여 민족 통일 이후에 개념 있는 역사 의식을 확립하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작가 조경래입니다. 오늘은 화폐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조선 말 그리고 한일 합병이 되는 시기, 그 과정에 있어서 일본 제1은행이 실질적인 우리 민족 수탈의 원흉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 국권이 침탈당하고 많은 민족의 피해를 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사실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일제시대의 민간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국가 간의 보상 문제는 한일 박정희 시대 때의 협정에 의해 가지고 끝났다. 그러나 개인 간의 내지는 개인과 일본 정부 간의 보상 문제는 실질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려서 그 지금 현재 구상권 청구 절차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한일 간에 지금 현재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이 제1은행 문제는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제1은행이 불법적인 행위들을 취하고 또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민족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제1은행이 과연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배상 문제 마저도 우리가 청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 조선시대는 화폐 관련해 가지고 많은 화폐 역사에 대한 공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은 고려 시대에 고려 성종 때의 건원중보, 건원중보라는 화폐를 최초 발행한 이후에 사실상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시장 경제 체제가 사실은 싹이 틉니다. 물론 처음에는 물물 교환의 방식에 의존하고, 또 사람들이 이 실제 화폐의 명목 가치에 믿음을 못 가져가지고 사실은 화폐 유통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시대 성종, 숙종, 충렬왕, 공양왕, 조선시대에도 태종, 세종, 세조, 인조, 심지어는 고종 때까지 많은 화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원중보를 시작하여 활구라든지 저화라든지, 세종 때는 조선통보라든지, 세조 때는 팔방통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평통보가 실제로 숙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실제 화폐 제도를 체험하게 되고, 화폐라는 것의 어떤 유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평통보의 말 뜻은 항상 평평하게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이 공평한 가치를 표현하라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화폐가 지역에 따라서나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되어 가지고 이런 말 그대로 본질 가치를 평가하지 못해서 사사로운 이익이 개입되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된다. 내지는 일물일가의 원칙, 예를 들면 어떤 가치가 있으면 이 가치는 어느 지역에서든 어디든 내지는 조선 내에서는 서로 동일하게 평가받고 취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경제학적인 굉장히 고차원적인 경제학의 원리가 이 상평통보라고 하는 이름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철학적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 화폐를 널리 유통하고자 실질적으로 매매를 활성화시키고 또 심지어는 세금이라든지 기타 균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국가의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 화폐를 많이 쓰도록 장려해 왔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굉장히 시장 경제의 어떤 토대가 굉장히 마련되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상평통보는 한양, 그 다음에 전푼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사실은 역사책에서 뭐 량, 전, 푼 이러니까 개념이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학생들에게 조금 더 현재의 어떤 가치와 물론 그게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지만 현재의 우리가 어떤 추상적으로 내지는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이런 단위를 제안해 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뭐 역사책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뭐 한양이 얼마치인지 열전이 어떤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감이 안 와닿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한양은 은 한 양의 4분의 1 정도 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20kg 쌀 한 포대의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20kg짜리 쌀을 우리가 마트에 가면 한 4만 원에서 5만 원 합니다. 그래서 상평통보 한 양은 한 4만 원 내지 5만 원의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10푼이 한 양이니까 한 전이니까 상평통보 1전이었으니까 상평통보 1전은 4 내지 5천 원, 4천 원 내지 5천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상평통보 1푼 정도는 한 푼 줍쇼 할 때 그 푼입니다. 그 1푼 정도는 400원 내지 한 5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그때 상평통보의 실제 가치가 대충 얼마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평통보가 그러면은 총 발행량이 저희가 이 흥성대원군의 당백전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 총 발행량이 1000만 양 정도로 봅니다. 1000만 양이면 이제 1000만 양이면 실제로 우리가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5만 원 기준으로 하면 1000만 곱하기 5만 원을 하면은 거의 한 5천억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정도의 실질적인 총 발행 어떤 이제 결국 그걸 이제 좀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들어가면 한국은행 본원 통화가 실질적으로 한 그 정도 규모가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화폐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을 발행해서 내지는 원납전을 발행해 가지고 경복궁 중건에 쓰고 여러 가지 이런 화폐 제도를 계획하려고 했던 이 부분은 사실상 화폐 제도로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흥선대원군과 제가 그 전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학농민혁명에서 이 사회를 계획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패전계획 안에서 나오지만 실질적인 그 기존의 사림이나 지방 호족들이 내지는 그 훈구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귀족들의 어떤 권력을
실질적으로 뺏어오고 새로운 어떤 계획을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총 1000만 량 중에서 원납전을 통해서 한 600만 량 정도가 실제로 국고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 국고로 들어온 그 돈이 사실은 경복궁 중건을 하면서 다시 사실은 이 중건에 참여한 노동자들이나 기타 어떤 물품을 제공했던 업자들에게 다시 나갑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어찌 보면 불평등하게 부가 편중되어 있었던 그 부분을 새로운 노동력과 국가 산업을 통해서 재분배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납전을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마치 원납전이나 당백전을 발행하여 지나치게 어떤 그 경제 행위를 교란시켰던 주범으로서 흥선대원군을 바라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백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평통보 한 량을 소위 말하는 100개를 가져오면 하나의 소위 말하는 이제 상평통보 100개와 그 당백전 하나를 이렇게 교환해주는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이제 화폐를 법화를 만들었던 부분인데, 물론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소위 말하는 보는 통화의 통화량을 100배로 늘리는 사실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지만은 한국은행에서도 보는 통화가 증대되면은 실질적으로 총통화 내지는 M1, M2라고 있습니다만은 이 M1은 한 실질적으로 보는 통화 증대되는 거에 10배, 또 M2는 또 M1의 한 10배 정도로 실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그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는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어떤 세상은 기존의 상평통보를 불평부당하게 소유했던 호적 세력이나 기타 귀족 세력들의 어떤 자금을 새롭게 재편하고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화폐 이야기는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조선 말에 이 화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행성대원군이나 우리 자체적인 조선 내부의 어떤 이 은행 사업이나 어떤 이런 화폐 사업이 상당히 좀 어려움에 부딪히자 소위 말하는 일본 제1은행은 실제로 네가타 타네 타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나중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실제로 일본에게 외교권도 박탈되기 전에 내지는 한일 합병되기 전에 이미 일본의 자기네 화폐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찌 보면 조선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표나 화폐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조선의 어떤 이 상평통보나 당백전, 당호전, 기타 여러 가지 이 화폐의 가치를 무력화시키고 그 무력화된 그 틈을 타서 실질적으로 일본 화폐를 우리나라에다가 사실은 이제 퍼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화폐의 가치를 의미 없게 만들어 놓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1905년부터 1909년까지
실제 이 화폐 정리 사업에서 말 그대로 조선이 발행하던 백동화와 엽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선의 실제 보는 통화나 경제 규모는 지금으로 치면은 수천억 원에 해당되고, 그리고 물론 실패했습니다만은 당백전을 통해서 또한 경제 어떤 규모를 수조 원 내지는 수십조 원 단위로 이렇게 늘어나 있었던 어떤 조선의 경제 규모를 사실상은 전액 소멸 내지는 몰락시키고 새로운 신용 창조로 해서 일본의 어떤 경제 규모로 전이되는 그 절차를 밟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벽동화를 예를 들어서 갑을 병으로 나눠 가지고 갑으로 치진 동화는 이전 오리로 바꿔준다든지 을은 일전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대다수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병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예 그냥 교환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백동화의 가치 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또 병을 갖고 있던 일단 소상공인들은 아주 몰락하게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어찌 보면은 어떤 그 천민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일본 은행에서 말 그대로 일본이 제공하는 어떤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는, 그거는 민간인도 마찬가지였고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차관을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하고 그 차관을 빌려서 쓰는 형태로 조선의 어떤 경제를 예속화시켰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실제 제1은행은 아주 불법이었고, 또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선에 들어와서 자기네 원화와 자기네 수표를 발행했고, 또 그러한 이후에 또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이 경제 수탈을 갖고 오는, 그야말로 전체 경제 규모의 어떤 근본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그 원흉이 일본 제1은행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로 일본 제1은행은 1873년에 일본에서 설립된 제일 먼저 설립됐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1은행입니다. 정부인가 1번이라고 해서, 물론 일본은 그 이후에도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53번 은행까지도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초로 설립됐다고 해가지고 제1은행이라고 하는데, 실제 처음에는 국립은행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일본은행이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준국립은행의 역할을 했던 은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조선의 소위 말하는 침탈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선에 와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이 조선은행도의 모체가 되면서 이 조선은행을 통해서 일본은 조선 전체에 대한 재정 장악과, 그리고 만주, 중국에 대한 소위 말하는 재정 수탈을 해 나가는 그 어떤 역할을 대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제1은행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악영향 내지는 그 피해는 그야말로 원천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제1은행이 했다 하는 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제 크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은행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본은 화폐 부분과 토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먼저 수탈을 하기 쉬웠던 부분은 사실은 화폐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은행을 통해 가지고 화폐 영역을 이미 침탈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조선의 어떤 토지 지주들에게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떤 위안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10년부터 1918년에 걸쳐서 사실은
이 토지, 소작농 부분이나 토지 부분도 이제 뭔가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그 토지를 실질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일본은 이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기에 앞서 사전 조치로 일본은 1906년도에 토지 가옥 증명 규칙, 토지 가옥 증명 규칙을 발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선에 있어서의 토지 매매와 저당 교환 정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사실은 그 전에까지는 조선의 땅을 외국인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제 자기들이 조선 합병과 침탈을 본격화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외국인도 조선의 땅을 살 수 있다 하는 사전 정지 작업을 합니다. 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해 이후에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선의 일부 지주들의 어떤 권한은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소위 말하는 평민들이나 기타 실질적인 어떤 그 권리관계가 애매했던 사람들의 땅들은 모두 어찌 보면 국가가 기속시켜가지고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조선 총독부가 가져간 땅이 조선 땅의 전체 소위 말하는 황실재산, 국유지, 기타 이런 모든 땅을 합쳐서 한 40%나 되는 이 땅들을 전체 그냥 가져가는 그러한 수탈 행위를 자행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땅을 가져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나는 각종 생산품, 곡물 이런 것들도 모두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일본은 조선을 수탈해 갔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중요한 화폐 부분과 토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일본 식민지 역사라든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오는 과정에서 지금도 뻔뻔스럽게 일본은 아주 합법적이고 뭔가 어떤 제도에 의해 가지고 조선을 도왔고 내지는 자기들이 이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도 많았고 또 실제로 합법을 가장한 실제 불법을 영위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실제로 160여 해에 걸쳐서 수많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을 통해서 모든 수탈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해서 실제 중일전쟁 이후에 태평양 전쟁까지 많은 전쟁 물자와 자원을 합법적으로 수탈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이렇듯 일제는 제1은행을 위시하여 조선의 화폐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조선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경제력 내지는 그 자원 그런 부분들을 제1은행을 필두로 해가지고 발권력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화폐 부분을 수탈해갔고 또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160차례에 걸치는 합법을 가장한 각종 칙령 공표를 통해서 조선을 수탈해 갔다 하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생이나 우리 앞으로 학생들에게 실제로 일본이 수탈해 간 어떤 과정들을 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려줘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